아버지, 이 집 담보로 보증 좀 서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식한테 지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모은 재산을, 살아온 집을, 남은 노후를 통째로 내어주고도 모자라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부모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어리석음입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에 살았던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의 이름은 최병수 씨와 강정숙 씨.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단칸 전셋방으로 쫓겨나야 했던 두 분의 이야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께 천천히 가리고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병수 씨는 1952년생이었습니다. 경북 안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중학교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14살 되던 해에 무작정 대구로 올라와 공장 심부름꾼으로 시작해서 25이 되었을 때는 작은 철물점 하나를 차렸습니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일했고 남들이 쉬는 날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먹고 사는 일이었으니까요. 강정숙 씨는 1955년생이었습니다. 같은 동네 출신이었지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대구였습니다. 최병수 씨가 단골로 다니던 분식집에서 일하던 22살의 정숙 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말수가 적고 부지런하고 손이 빠른 여자였습니다. 그 시절 말로 하자면 살림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78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동네 예식장에서 하객 20여 명을 모아놓고 간단히 예를 올렸습니다. 신혼살림은 보증금 5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고 첫날 밤 밥상에 오른 건 된장찌개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된장찌개가 맛있었다고 나중에 정숙 씨는 종종 그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아들 최준혁이 태어난 건 결혼한 이듬해였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싶었지만 딸은 끝내 생기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병수 씨 부부는 이 하나뿐인 아들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이 못 받은 교육을, 자신들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모두 준혁이한테는 주고 싶었습니다. 준혁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반에서 상위권이었고 고등학교는 지역 명문고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은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이름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철물점을 팔고 더 큰 철제 납품 사업으로 규모를 키워가면서 아들 학비를 댔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 사업을 도우면서 동시에 동네 반찬 가게도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벌고 함께 아꼈습니다. 준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중견 건설회사에 취직했을 때 두 사람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까지 컸구나 싶었습니다. 병수 씨는 그날 저녁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시면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준혁이가 결혼을 한 건 32살 때였습니다. 상대는 서연이라는 처자였습니다. 서울 강남 출신이었고 아버지가 치과 원장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집에 데려왔을 때 정숙 씨의 첫인상은 참 예쁘게 생겼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서먹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여자였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병수 씨 쪽 하객은 5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숙 씨는 백화점에서 산 한복을 입고 하루 종일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밤에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 몰래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고 물으면 본인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할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결혼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부부는 서울 마포에 전세를 얻어 살았고 병수 씨 부부는 수원에 자리를 잡은 뒤였습니다. 명절에는 올라왔고 부모님 생신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도 처음에는 공손했고 손도 자주 잡아줬습니다. 문제는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슬슬 시작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아이를 낳은 뒤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정숙 씨는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가 올라와 육아를 전담했고 정숙 씨는 전화 한 통으로 아이 얼굴을 확인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때랑 다르다고 요즘은 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준혁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준혁이가 독립해서 작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차리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몸으로 겪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말려보았지만 준혁이는 이미 결심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도 밀어붙이는 쪽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인으로 사는 것보다 사업가로 성공하는 걸 바랐던 겁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 쌓아온 거래처 덕분에 일감이 들어왔고 직원도 5명까지 늘렸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한테 자랑스럽게 보고했고 병수 씨도 아들이 잘 되는 것 같아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시장이 과열되면서 경쟁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단가는 떨어졌으며 큰 거래처 중 하나가 대금을 미루다가 결국 부도를 냈습니다. 준혁이 회사는 한꺼번에 2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직원 월급을 못 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병수 씨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찾아온 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서연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숙 씨는 이미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이 부족하다. 담보가 될 것이 없다. 부모님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게 해달라.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병수 씨와 정숙 씨가 수원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당시 시세가 3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 아파트 하나가 두 사람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고 마지막 보루였고 평생 일해서 만들어온 유일한 결실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그날 밤 정숙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느냐. 사업이 잘 되면 갚을 거 아니냐.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느냐. 결국 두 사람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다음 주에 은행에 함께 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준혁이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괜히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스스로 에이, 설마 하고 털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대출을 도와준 뒤로 약 6달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혁이는 한 달에 한 번 이자만큼의 돈을 부모님 계좌로 보내왔습니다. 전화도 가끔 했고 명절에도 올라왔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10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준혁이가 아니라 서연 씨였습니다. 서연 씨가 직접 전화를 한 것은 꽤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아이 학원비도 버거운 상황이다. 혹시 아버님, 어머님이 좀 더 도와주실 수 있냐? 이번에는 추가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이미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어떻게 도와주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연 씨는 목소리가 살짝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 돈 꼭 갚을게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은 저희가 책임질 거예요. 그냥 좀 믿어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정숙 씨는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병수 씨는 이번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해서 직접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준혁이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이 퇴직금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국세청에서 세금 체납 고지서가 날아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준혁이는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습니다. 병수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전혀 엉뚱한 경로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아들이 준혁이 회사와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 그 회사 상황이 많이 안 좋다더라. 괜찮냐고 물어왔습니다. 병수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숙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부부가 수원으로 내려온 것은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둘이 함께였습니다. 서연 씨도 왔습니다. 정숙 씨는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가 함께 왔다는 것 자체가 반갑기도 했고 동시에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거실에 앉았을 때 준혁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다. 지금 빚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정리하려면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추가 담보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 필요한 금액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병수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담보대출을 받아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돈은 어디 갔느냐? 이자는 제대로 내고 있느냐? 준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씨의 말은 놀라웠습니다. 어차피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는 저희 것인데 지금 미리 쓰면 안 되냐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담보를 잡힌 것도 어차피 준혁이한테 갈 돈이고 그 돈을 지금 조금 더 당겨서 쓰는 게 뭐가 문제냐는 논리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병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 우리 재산은 우리 것이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서연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훨씬 불리한 위치예요. 우리가 지금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아버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서로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병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매. 그 단어가 공중에 떴습니다. 준혁이가 파산 신청을 하면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는 법원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들 빚의 담보로 자신들의 집을 내어준 순간부터
두 사람의 아파트는 이미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단지 그 사실을 두 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바로 다음날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무사의 설명을 들은 뒤 병수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서연 씨 말보다도 더 복잡했습니다. 준혁이 회사에는 이미 여러 개의 채권이 걸려 있었고 국세청 체납액도 상당했으며 직원 퇴직금 소송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파산을 신청하면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국 더 손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챙기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집에 와서 전해 들으면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이 아니어도 이제 겨우 정든 그 아파트가 아들 빚 때문에 팔려나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아파트는 석 달 만에 팔렸습니다.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근저당 대출 잔금 1억 2천만 원을 갚고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제하고 나니 두 사람 손에 남은 돈은 1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준혁이는 나머지 빚을 갚기 위해 그 돈에서 8천만 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병수 씨는 이번만큼은 거절했습니다. 그 8천만 원이 자신들의 남은 생활비 전부였으니까요. 준혁이는 그 후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자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정숙 씨는 기억조차 흐릿하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두 사람이 구한 것은 수원 외곽의 빌라 전셋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나머지 돈은 통장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돈으로 남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오던 날 병수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짐을 하나씩 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옆에서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집 크면 뭐하냐, 작아도 둘이 있으면 됐지,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 정숙 씨는 창문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전셋방은 작았습니다. 방 두 칸에 거실 겸 주방이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 공간은 충분했지만 30평이 넘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주차장도 좁았고 층간 소음도 심했습니다. 병수 씨는 그 무렵부터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도 입맛 없이 먹었습니다. 잠도 잘 못 잔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병수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병수 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다행히 빠르게 처치가 이루어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팔에 마비 증세가 남았고 말도 예전처럼 빠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격한 감정을 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입원한 남편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예전과 달리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철 다루던 사람의 손이 이렇게 힘을 잃었구나 싶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밤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병원에 와줄 수 있느냐? 답장이 온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다. 나중에 한번 가볼게. 그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불을 여며주고
창밖을 한참 내다보았습니다. 병수 씨는 2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병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왼쪽 팔은 여전히 불편했고 재활 치료를 위해 한 달에 여러 번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었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았고 약값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 병수발과 생활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70을 앞에 두고 다시 일터에 나간 겁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청소 용역 일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오전 11시쯤 돌아왔습니다. 일당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쓰지 않으려고 해도 쓸 수밖에 없는 돈들이 있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약가, 교통비. 특별히 사치를 부린 게 아닌데도 돈은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숙 씨가 먼저 전화를 하면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받으면 짧게 통화하다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고 그 다음에는 화가 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무덤덤해졌습니다. 무덤덤해지는 것이 차라리 덜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안내문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그 안내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20대 때 공장 바닥에서 시작해서 30년을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병수 씨는 그 안내문을 보더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병수 씨 부부에게는 준혁이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다면 좋았겠지만 딸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웃이 있었습니다. 2사람이 전셋방으로 이사 온 뒤 아래층에 살던 이영란 씨라는 여자였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혼자 사는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나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병수 씨가 쓰러지고 나서 정숙 씨가 혼자 병원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이영란 씨가 보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영란 씨가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병원까지 함께 가주었고 짐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2사람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영란 씨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딸 하나를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었고 이영란 씨는 이 빌라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쾌활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정숙 씨보다 10살 가까이 어렸지만 어딘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이영란 씨는 정숙 씨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숙 씨는 그 호칭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2사람은 같이 시장을 갔고 같이 밥을 먹었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영란 씨는 정숙 씨가 청소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아는 복지관에서 어르신 돌봄 관련 봉사자를 구하고 있는데 시간 맞으면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정숙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봉사라니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영란 씨가 다독였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거기 있다. 가보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가 복지관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남편이 퇴원하고 2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의 삶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소식이 다시 들어온 건 뜻밖의 경로였습니다. 정숙 씨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은 최준혁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연락한 이유는 준혁이와 서연 씨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을 어머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서연 씨가 이혼 과정에서 준혁이 회사 자산을 일부 몰래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고 준혁이 쪽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는 시장 한복판에서 그 말을 들으며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서연이가 떠난다. 정숙 씨가 집에 돌아와서 병수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수 씨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손자는 누가 데려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그 대답을 몰랐습니다. 정숙 씨가 준혁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준혁이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연 씨가 이미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양육권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지인 집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정리가 됐고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고. 준혁이는 그 말에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숙 씨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수원으로 내려온 건 그 통화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예전의 준혁이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훨씬 어휘어 있었고 눈빛이 흐렸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병수 씨는 아들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병수 씨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뒤 라면 2개를 끓여서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앉아라, 먹어. 그것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자꾸 눈이 시려서 라면 그릇 안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가 머문 건 사흘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준혁이는 청소도 하고 아버지 병원도 같이 따라가고 시장도 함께 다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곁에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준혁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서울 가서 일자리 구하면 돈 보내겠다고. 정숙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병수 씨가 정숙 씨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 손의 온기였습니다. 정숙 씨가 복지관 봉사를 시작한 것은 단순한 소일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는 정숙 씨보다 더 힘든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자식이 아예 없는 분도 있었고 자식이 있어도 연락이 끊긴 분도 있었습니다. 혼자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곁에 아무도 없던 어르신 이야기를 들을 때 정숙 씨는 자신이 아직은 그나마 나은 처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생각이 위안이 되는 것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어설 힘이 됐습니다. 복지관 사무장은 정숙 씨가 성실하고 꼼꼼하다는 걸 알아보고 조금씩 역할을 맡겨주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보조도 하고 말벗 봉사도 하고 나중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반찬 나눔 프로그램에서 반찬을 직접 만드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정숙 씨가 반찬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어르신들이 정숙 씨가 만드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반찬이 나중에 작은 기회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 정숙 씨는 몰랐습니다. 이영란 씨도 복지관에 함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복지관을 오가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영란 씨는 정숙 씨가 힘들어 보이는 날에는 옆에서 말없이 그냥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그게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병수 씨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의 마비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꾸준한 재활치료 덕분에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의욕이 살아나는 날에는 스스로 시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오다가 국화빵을 사들고 와서 정숙 씨 앞에 내밀던 날 정숙 씨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반전은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편함에서 왔습니다. 어느 오후 정숙 씨가 우편함을 열었더니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주소를 보니 서울의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 편지 한 장과 서류 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내용이 복잡해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연 씨가 준혁이 회사 자산을 몰래 유출한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연 씨 측이 처음에 주장했던 재산 분할 내역이 상당 부분 무효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준혁이가 이혼 소송에서 비교적 유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아이 양육권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연 씨 측이 준혁이 부모를 상대로 걸었던 일부 민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동시에 이미 매각된 부모님 아파트의 담보대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준혁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병수 씨와 정숙 씨 앞으로 4,2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내용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준혁이가 부모님을 위해 소송을 대신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숙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준혁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숙 씨는 봉투를 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한테 보여주기 전에 혼자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은, 오래 막혀있던 것이 터지는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손해배상금이 입금된 날 저녁, 준혁이가 수원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자 시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7살이 된 시우는 키가 부쩍 자라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컸습니다. 현관에서 마주친 정숙 씨를 보더니 조금 어색하게 서 있다가 결국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모습에 두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안아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전에 맡았던 그 어린아이 냄새였습니다. 병수 씨는 소파에서 시우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왼쪽 팔이 완전하지 않아서 한 손으로밖에 안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꼭 안았습니다. 시우는 할아버지 품 안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준혁이는 부모님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송 이야기를, 그동안 몰래 진행해온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연 씨에게 얼마나 끌려다녔는지, 부모님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중간에 목이 막혀서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병수 씨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난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됐다. 다 지나간 일이다. 앞으로 시우 잘 키워라.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에 준혁이는 또 울었습니다. 정숙 씨가 복지관에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을 무렵 복지관 사무장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정숙 씨의 반찬 솜씨가 워낙 소문이 나서 복지관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 구매 문의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복지관 공간 일부를 활용해서 소규모 반찬 판매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관 수익 사업으로 연결하고 일정 비율의 수익을 정숙 씨한테 드리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가게를 하느냐 싶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건강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영란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반찬 먹어본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 손맛이 언니 것인데 왜 그걸 못 쓰게 해요? 병수 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해봐라. 나도 할 수 있는 만큼 돕겠다. 정숙 씨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이영란 씨가 함께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둘이서 같이 하면 덜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에 감사했습니다. 복지관 반찬 가게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일만 판매했습니다. 반찬 종류도 처음에는 5가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빠르게 났습니다. 정숙 씨의 된장찌개 재료 세트와 나물 무침이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판매 요일을 하루 더 늘렸습니다. 2달이 지나자 종류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정숙 씨는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기쁨을 다시 느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번 돈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손으로 만든 것을 팔아서 번 돈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저녁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서연 씨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서 서연 씨가 악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행동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을 당연한 듯 이야기했고 어려울 때 모른 척했고 결국 이혼 소송에서까지 부모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약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숙 씨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이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서연 씨의 편지였습니다. 서연 씨는 그 편지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인정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고 남편의 무능함에 대한 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왔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구한다기보다는 그냥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저는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람이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시우는 잘 크고 있습니다. 시우한테 외할머니보다는 친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정숙 씨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가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정숙 씨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준혁이가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는 건설업 선배의 소개로 중견 시공업체의 중간 관리자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월급쟁이로 돌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사업보다 사람이 먼저다. 내가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해야 사업도 사람도 따라온다. 준혁이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새 직장에서 첫 월급이 들어왔을 때 준혁이는 부모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병수 씨와 정숙 씨는 여전히 그 빌라 전셋방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전셋방에서 꽤 익숙해졌습니다. 병수 씨의 왼쪽 팔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재활 치료를 계속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복지관까지 혼자 걸어서 다닙니다. 거기서 어르신들 상대로 간단한 공구수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 다루던 솜씨가 그 나이에도 남아있어서 고장난 가구 다리를 고쳐준다든가 문고리를 바꿔준다든가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일이 병수 씨한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정숙 씨의 반찬 가게는 이제 복지관 안에서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직접 번 수입이 매달 들어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숙 씨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이영란 씨는 여전히 아래층에 삽니다. 두 사람은 주말이면 동네 산을 함께 오릅니다. 천천히 걷고 중간에 앉아서 쉬고 올라가면 막걸리 한 잔 나눕니다. 그 시간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한 주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준혁이는 한 달에 2번 내려옵니다. 시우를 데리고 올 때도 있고 혼자 올 때도 있습니다. 오면 아버지 재활치료 병원에 같이 가고 어머니 반찬 가게 설거지를 도와줍니다. 말이 많아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시우는 이제 8살입니다. 할머니 반찬 가게에 오면 제일 먼저 계란말이를 집어먹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고쳐주는 물건들을 구경합니다. 할아버지가 뭔가를 고쳐낼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병수 씨는 그 박수 소리에 어깨를 으쓱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부모구나 했을 분도 있을 겁니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했을 분도 있을 겁니다. 아들 녀석이 최악이네 했을 분도 있을 겁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다른 것을 봅니다. 최병수 씨와 강정숙 씨는 아파트를 잃었습니다. 노후의 안락함도 잃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배신도 겪었습니다. 남편은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평생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서로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방식이 한 번은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 자체는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영란 씨가 다가온 것도 복지관 사람들이 정숙 씨 반찬을 기다린 것도 결국 두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의 편지 기억하십니까? 어머니는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람이셨는데 그 한 줄이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입니다.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 두 사람의 삶에서 뭔가를 배웠다는 것. 그 배움이 너무 늦었고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뒤에야 왔다는 것. 그래서 더 씁쓸하지만 그래서 또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꺾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완전히 꺾이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뒤에도 일어선 사람입니다. 도장을 찍던 그날의 선택이 옳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늘 현명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랑이 늘 보답받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만큼은 이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수원의 그 작은 전셋방에 오늘도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병수 씨는 정숙 씨한테 말합니다. 오늘 저녁 그 된장찌개 맛있겠다. 정숙 씨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전셋방에서 봄을 맞이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영상을 보고 드신 생각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꼭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오늘처럼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을 두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